예, 응급 환자와 소방 구조대원 등 7명을 태우고 독도 인근 바다에 추락한 소방 헬기와 함께 시신 한 구가 어제 발견이 됐습니다. 아직 추가 실종자 발견 소식은 안타깝게도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해경은 동체 인양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국가재난위기 대응단에서 활동 중인 김혜선 전 해군 해난구조대 전후의 부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저희가 앞서서 이제 리포트로 쭉 확인을 했습니다만 어제 오후에 무인 잠수정이 사고 헬기 근처에서 실종자로 보이는 그 시신을 발견을 했습니다만 이게 뭔가 수중 환경이 워낙 열악해서 감사가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도 계속해서 수중 수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라고 좀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것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어제 잠깐 다른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해경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구조 형태가 이게 ROV라는 로봇거든요. 예. 수중 로봇 옛날에 저번에 헝가리 사태 때 그 로봇을 투입했지만 그때는 어떤 유속이 빠른거나 물의 탁도 때문에 탁도가 심해서 촬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여기는 독도 같은 경우는 물은 깨끗해요. 물이 맑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촬영이 가능하고 예. 또는 이제 정밀 탐색이 가능한데 네, 약간 어떤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시려면 만약에 제가 한다 그러면 저는 DSRV를 사용할 확률이 많아요. 그건 어떤 겁니까? DSRV라는 거는 이제 잠수정이거든요. 예.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그 안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정밀 탐색을 할 수 있는 장비예요. 예. 직접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 우리 어떤 관광지 가면 예. 바다 구경하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크지 않게 있는 거. 예,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물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 그렇죠. 그걸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느냐. 또 왜냐하면 이게 로버트는 아무래도 위에서 보고 선상에서 스크린으로 보고 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차이가 있는데 정밀 탐색하는 거는 로버트보다는 직접 가서 안에 들어가서 그 현재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더 현명한데. 그러니까 부회장님 말씀은 로봇가 비춰서 그걸 스크린으로 보는 것과 네. 실제 사람이 들어가서 실제로 바라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차이가 거죠? 있죠.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수중 환경이나 이런 걸 눈으로 보고 직접 보는 거하고 예. 우리가 스크린으로 보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화면상에 보는 거하고. 아무리 좀 화면 좋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물의 흐름이나 이런 느낌은 로봇상에서는 잘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예. 이 조류 상태나 이런 게 만약에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DSRV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인공적으로 조정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장비 그걸 가지고 가는 게 나은데 그게 배치가 없었거나 안 그러면 해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거기 위치까지 좀 당도하는데 시간이 늦었거나 보면 이제 청해진 함이라는 게 여기 나오는데 해군에서는 청해진 함이라는 게 전문적인 구조함이거든요. 심해 잠수를 할 수 있고 어떤 이머전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심해 잠수 그런 DSRV 이런 걸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배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게 이제 도착하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지금 됐다고 하니까 헬기 위에 또 정확한 위치에 이제 묘박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예. 물속의 수중 상태에 헬기가 밑에 가라앉아 있으면 요 위에 이렇게 수면하에서 헬기 위에 이렇게 떠 있어야 이게 위에 배가 떠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죠. 밑으로 내려가서 다이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고. 네. 예,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약간의 어떤 좀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고려를 그나저나, 하는 부분이 있겠죠. 예, 어쨌든 어쨌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더 파악이 정확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고요. 어쨌든 부회장님 말씀은 지금 상황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일단 청해진함이 와봐야겠지만 아까 이 DSRV 같이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고 사람이 직접 좀 다가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업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러면 아마 작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다. 용이할 거다 예,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확인 그러니까 다이버가 들어가서 지금 헬기 잔해 사이에 어떤 실종자가 한 분이 지금 있는 걸로 화면상에 하더라고요. 보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인양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거기 있다는 얘기지 구조했다는 예.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DSRV 같은 경우는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그거 왜 그렇게 안 했을까라는 거 약간 의심은 있지만 현장에서 작전을 지휘하시는 분들이 더 빨랐을 거다. 현명한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비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좀 짚어봤는데 사실은 이제 수색을 하는 데 있어서 날씨적인 측면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수온이 18도 안팎이고 파고는 최고 1m 정도라고 합니다. 수색 조건으로는 좀 무리가 없는 상황인 겁니까? 네, 수색 조건에서는 바다에서는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양호한 거예요? 네, 양호한 상태. 왜냐하면 수면 하가 있고 수면 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 상은 겉에서 보이는 바다,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바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서는 지금 헬기가 그 ROV로 촬영한 거 로봇 기계로 촬영한 걸로 의하면 헬기가 일단 잔해로 돼 있으면 부서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과정에 물과 부딪혀서 이게 파손됐다는 얘기인데 파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면의 사실은 그 구조도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 저거 보셨지만 그때 헝가리 사태 때도 보셨지만 사고 지점의 물이 그때 어느 쪽으로 흘렀나 이게 해수상에 알 수 있거든요. 해군상에는. 그때 물은 어디로 이게 포항으로 흘러갔는지 그럼 북한 쪽으로 흘렀는지 요걸 조류의 흐름을 또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고 지점 위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이 밑으로 흘렀으면. 그렇죠. 해류가 밑으로 계속 흘리고 있으면 사고 지점 위에는 사실은 필요가 없잖아요. 역으로 실종자가 그쪽으로 흘러갈 이유는 없으니까. 마찬가지거든요. 바다도 마찬가지인데 물의 흐름이 있고 조류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어느 쪽으로 흘렀는지 그러면 단 0.01%의 가능성이 있다면 전체를 수색하는 데는 지금 같은 해상 상태가 아주 좋기 때문에 가용한 모든 구조 그 수색 가능한 장비를 동원해서도 수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가장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실종자 수습일 텐데 일단 항구가 이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7명이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수색을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어야 될 텐데 이외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헬기가 빨리 낙하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추정이 되고 있어서 아마도 그냥 동체 내부에 갇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저희가 좀 예상을 좀 해야겠습니까? 그게 아마 헬기를 구조를 좀 보면 대부분은 거기 현장에 이게 그 소방 헬기를 운영한 팀들은 대강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앉은 좌석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 뭐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낙하 시에 바다하고 부딪혀서 이게 그대로 가라앉았으면 이게 잔해가 없고 파손이 안 됐고 그대로 가라앉아 있으면 그 안에 실종자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만약에 뭐 벨트 같은 걸 결박을 했거나 하면 좀 더 그렇죠. 클 수 있을 텐데. 안전벨트를 뭐 쳤다든가 그렇죠. 그런 게 있고 지금 파손된 위치가 뭐 사람이 승조 안 한 위치다. 승조원이 없던 위치나 그런 것 같으면 헬기 안에 승조 있을 확률이 많지만 이게 지금 파손이 됐기 때문에 파손 과정에서 수면상에서 물하고 부딪히면서 튕겨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반드시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그래서 뭐 이렇게 어저께도 말씀하시던데 이게 이 사람들이 만약에 했다면 살아있을 시간이 얼마나 되냐? 지금 같으면은 무한할 거예요. 일주일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골든 타임이 어떤 방송에서 골든 타임이 어쩌고 뭐 지났다라고 말씀하던데 그건 이 시기에는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서 떠내려 간다고 있다면 어디에 좀 부유물에 의지하고 있다던가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수온이 18도 정도면 이제 여름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이건 겨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더구나 구조팀들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받을 때 훈련 같은 거 받으면 그런 생존 어떤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생존 훈련 같은 거.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골든 타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다 전체 정밀 탐색을 최대한 0.01%의 어떤 가능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실종자가 다
있겠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없을 확률이 있다. 몇 군은 없을 확률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파손이 안 됐으면 그대로 있으면 그럴 가능이 있지만 요 떨어지면서 부딪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찰 시에 파손 예, 때문에 파손 어디로 때문에 튕겨 나갔거나 이런 튕겨 나갈 수도 경우에는 있다. 예. 예, 그건 뭐 두 가지 다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겠네요. 예, 고려하고 작전을 지시해야 될 겁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수색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산정을 하고 동체 내부 또 외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해야 할 텐데요. 네. 만약에 동체에서 꽤나 벗어났다라고 하면 수색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산정을 하고 수색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뭐 가장 질문 중에 가장 제가 여기서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물 속에서 이런 이게 조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가라앉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안전벨트를 맸다든가 이런 건 동체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 동체가 파손된 부분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바다 그 강에서도 어려운데 바다에서는 아예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예. 원래 조류의 그 어떤 흐름이나 유속도 굉장히 훨씬 더 불규칙적이고 굉장히 빠를 거고. 여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동서에는 눈으로 보이잖아요. 물의 흐름이. 바닷물의 흐름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빠르다고 얘기하는데 동해 같은 데는 워낙 바다가 광범위하고 크게 넓기 때문에 네. 이게 물 흐름이 어디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 육안으로 잘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파도가 쳐서 끌고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딸려 들어가면 조류 흐름에 맡겨버리면 순식간에 지금 막 몇 킬로씩 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담을 못 하는 겁니다. 그 바다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주변에 이제 어떤 반경 거기 예를 들어서 100m 이내라든가 이건 할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펜스를 친다거나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운 거죠. 바다는 안 되는 거죠. 아예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여기가 또 불편한 거는 뭐냐면 일정 수심에 가면 이제 천만다행인 게요. 이게 70m 부근에서 발견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한 400m나 이거 수심 1000m나 이렇게 했으면 작전 정말 어렵거든요. 이거 몇 개월이 걸릴지도 그건 모르는 거죠. 잠수도 쉽지 않은 것이고. 쉽지 않죠. 예. 저희가 지금 가능한 포화 잠수 시스템은 대략 한 400m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국내 제가 기술-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 ROV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 포화 잠수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어떤 시청자 이해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포화 잠수라는 게 어떤 그 기능입니까 네네. 이게? 지금 심해 잠수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 잠수는 압축 공기, 지금 육상에 있는 공기를 기계적인 힘으로 집어넣어서 그거를 마시고 차고 다니는 게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건 산소통. 그러니까 스쿠버 다이빙 할 때 예, 했던 그 산소 탱크 기본적인 이렇게 거. 얘기하죠. 예. 근데 엄밀히 따지면 산소 탱크가 아니고 네. 압축 공기 탱크 공기, 예. 이게 정석이고요. 산소 탱크라는 건 전투 시에 매는 게 장비가 따로 있어요. 네. 예. 그거는 30m 정도에서 물 밖으로 공기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패스식 스쿠버라 해가지고 마시면 다시 돌아와 순수한 산소를 마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건 이제 전투 시에 마시는 거예요. 위치 파악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공기로 잠수는 일반적인 이제 다이빙, 내가 위치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예. 위험 내지도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저렴하고 네. 압축 공기, 대기상의 공기를 충전해서 쓰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쓰는 이제 어떤 좀 심해 잠수 그러면은 혼합기체라고 합니다. 그걸 혼합기체 산소하고 헬륨하고를 적정선에서 믹싱을 해요. 섞어요. 근데 그걸 마시게 되면 이제 도날드 닭이 목소리가 막 변하는 현상 생기죠. 아, 그 헬륨가스 예, 때문에. 헬륨가스가 예.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예. 그건 이제 심해 깊은 물에 들어갈 때 쓰는 거거든요. 네. 깊은 수심에.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헬륨가스를 산소가스를 육상에서 공급을 해서 라인을 타고 거기서 작업을 하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작전을 하는 거고요. 초대형 깊이라는 게 얼마큼 포화 잠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포화잠수는 대략 일반적으로 이제 한 90m 정도까지는 90m까지는. 네, 가능한 이제 그 정도까지는 쓰고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심해장 장비를 하는 거는 90m 이상 쓰는 장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포화잠수라는 건 그러니까 안에 잠수정을 타고 들어가요. 네. 바닷속에 잠수정이 아까 이게 일정 또 수심에 DSRV 같은 그런 것들. 예. 잠수정을 타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적 100m면 100m. 예. 그러면 거기서 라인을 타고 작업을 하고 다시 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올라올 때는 그 잠수정을 타고 부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번 이제
그 치료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네. 여기 오를 때 계속 멈췄다가 치료하고 멈췄다가 치료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작전은 한 번에 할 수 있죠. 예. 들어가면. 예. 근데 시간이 나오고 들어가는 시간이 좀 오래 소요가 걸린다. 된다. 대신 이제 뭐 파도가 세다든가 또는 이제 조류가 센다든가 그러면 위험 요소가 약간 내재돼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 해경이 동체 인양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청해진함이 지난 2015년 3월에 과거도 앞바다에 추락했던 헬기 한 대를 지금과 같은 비슷한 수심인 것 같아요. 75m에서 인양한 적이 있다고 해서 네. 인양이 결정된다 그런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좀 그 된다고 해경이 봐야 한 게 될까요? 아니고요. 음. SS 대원들이 한 거예요. 네네. 이게 해군에서 한 건데 해군 SS 대원들이 한 건데 그 청해진함에서 총 거기 여기는 이제 엘리트들이 청해진함에 SS 이제 5년 이상 근무자들 네. 그런 근무자들이 배에 승조돼 있거든요. 이 구조함에. 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거고요. 해경이 한 건 아니에요. 예. 해경은 아직 좀 떨어지죠. 예. 어쨌든 뭐 네. 이번에도 오게 된다면 그 인형이 결정된다 그러면 네. 아마도 어떤 인양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좀 예, 보고 제가 계세요? 봐서는 인양한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70m 정도면 제가 있을 때 그 다대포 간첩선을 인양했거든요. 근데 그게 150m였어요. 그런데 지금 70m면 크게 무리는 없다. 단지 이제 위험 요소가 있다면 해상의 기상 상태가 아주 뭐 태풍이 온다든가 심한 폭풍 전야라든가 이런 게 심할 경우 이제 작업하는데 약간 위험 요소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물 속에서 예. 수면 하에서 조류 상태가 어느 정도 지금 아까 이나트를 하겠는데 거기도 정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통해서 이 작업을 하면 예. 천안함처럼 그렇게 작업하면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색 구조 과정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선 전 해군 해남구조대 전후의 부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